유형자산 보겠습니다. 유형, 형체가 있다. 형체가 있다.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물건 만들거나 용역의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인에 대한 임대, 빌려주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유형이겠지. 1년을 초과해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도 못 쓰는 것 말고 1년 이상 쓰게 될 거, 이걸 보고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에요. 내다 팔 자산이 아니라, 또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다 팔 목적이면 재고자산,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근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했어요.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재고자산인 팔 거니까 상품이라고 분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자산은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그러니까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쓰는데, 여러 회 기간에 걸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업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의 용역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말이 좀 표현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차를 한 대 샀어요. 뭐로 샀어? 차 타고 다니면서 영업하려고 샀어. 거래처 다니고. 1년만 쓰는 게 아니지. 얘가 여러 회계 기간 동안에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 버스 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 잠재력. 그래서 이 유형자산은 용역 잠재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이 창출 활동에 이용됨에 따라, 즉 거래처를 차 타고 다니면서 용역 잠재력이 소모가 되잖아. 이제 평생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 소모된 용역 잠재력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일상에서도 감가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차를 처음 1,000만 원짜리 차를 샀어. 이걸 한 5, 6년 쓸 텐데 그 차가 계속 1,000만 원짜리는 아니잖아. 이제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용역 잠재력은 언젠가 소모가 돼서 없어질 텐데 그걸 잘 측정해서 비용 처리하자.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도 못 쓸 것 같으면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면 되지만 1년 이상 계속 쓸 거니까 일단 자산으로 처리해 놓고 그 용역 잠재력이 소모되는 걸 계산을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라는 뜻입니다. 감가상각비. 따라서 내용연수가 1년이 안 되는, 내용연수라는 얘기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1년이 안 되는 공구나 기구, 비품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소모품비로 해서 1년도 안 쓸 거니까 비용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에서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과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형자산의 분류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산들이 있나 봅시다.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 토지. 우리 토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명칭이, 개정과목 명칭이 토지라는 얘기야. 대지나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시킵니다. 매매 목적의 토지는 사고 팔려고 산 거니까 이건 재고자산인 상품이라고 해야 되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영업활동에 쓸 게 아니니까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보면 대지,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대지, 맨 땅이란 얘기야. 임야, 산, 그 다음에 전답, 논밭, 이런 걸 내가 샀다. 영업활동에 쓰려고. 그러면 이것을 논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잡종지,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냥 맨 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업활동에 쓰려고 샀다 그러면 토지라고 분류한다. 그리고 매매 목적용 토지는 상품, 비업무용 토지는 투자자산, 투자부동산이라고 분류합니다. 두 번째, 건물. 건물들 일상에 다 보죠. 이렇게 빌딩 같은 거.
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쓰는 거예요. 점포나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 건물, 부속 설비 등을 모두 묶어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림 보실까요? 이런 점포. 회사에서 이거를 장사하려고 샀어요. 영업할 때 쓰려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창고도 건물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런 사무소도 건물이라고 부른다. 내 거라면. 그 다음에 뭐 공장. 이해되셨죠? 공장 창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들어있는 대형 건물에 이런 부속 설비들이 있잖아요. 냉난방,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통신 설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묶어서 건물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실에 조그마한 에어컨 하나를 건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에어컨은 비품인 거고 이렇게 건물에 전체적으로 그 건물의 부속 설비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합쳐서 건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구축물 볼게요. 구축물.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토지 위에, 즉 아까 말했던 토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건물 뺀 나머지 것들을 다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뭐 건물 아닌 나머지 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교량도 있고, 봅시다. 이런 다리. 우리 회사의 땅에 이런 다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구축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궤도가 있다. 업종마다 한국도시철도공사는 이런 것이 뭐겠어요? 구축물이라고 부르겠지. 그 다음에 갱도, 뭐 탄광 같은 회사는 이런 것들도 구축물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정원설비, 기타 토목설비 등, 뭐 예를 들면 어떤 외곽에 큰 전원, 뭐 식당 차리는 사람들의 이런 구조물 같은 것들도 다 우리는 구축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건물,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다음 기계장치는 모를 사람 없겠지. 자, 기계장치는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장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흔하게 뭐 냉장고도 기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기계라고 하는 거는 뭐 기계적인 부품이 들어서 기계가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제품을 생산하는 걸 우리는 기계라고 해요. 기계. 그 다음에 운송설비, 뭐 컨베이어, 호이스트 이런 것 등 기타 부속설비 등을 다 묶어서 우리는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기계는 뭐 흔히 이렇게 보이는 게 기계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그 다음 운송설비 중에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운송설비 이런 것도 기계장치. 그 다음에 이게 호이스트, 어디 공장에 가면 천장에 달려갖고 무거운 거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이걸 호이스트라고 하고. 기중기, 이건 차가 아니에요. 이걸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업하러. 이거는 기계장치야. 기중기. 들어 올리는 거. 그거는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생소한 명칭, 건설 중인 자산 볼게요. 명칭의 뜻만 보면 뭔가를 짓고 있는데 자산이구나. 완성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재료비가 들고, 노무비가 들고, 경비가 들었다. 예? 이것을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 건물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내가 만들거나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데 재료비 들고 사람 써서 인건비 들고 하는데 이게 1년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마치 선급금처럼 계속 돈 주고 선급금 하고 물건이 들어왔을 때 대체하는 것처럼 저거 짓기 위해서 계속 돈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쓰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계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완료 시까지 지출한 금액을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고, 그러니까 짓는다면 또는 뭐 취득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거나 계속 돈 주면서 저기다가 돈 주고 선급금 하는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짜 이 건물이 뭐 어떤 기기가 뭐 몇 년 안에 들어오거나 건물이 완공이 됐거나 그러면 이제 본 계정으로 갈아 끼우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의 뜻입니다. 기타의 유형자산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빼고 차량, 운반구, 선박, 비품, 공구와 기구 등 기타 자산을 묶어서 이제 기타의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차량, 운반구는 이 차, 그 다음에 운반구, 우리 뭐 지게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뭐 복사기, 컴퓨터 같은 비품, 그 다음에 이런 공구, 이런 것 등을 기타의 유형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 이 유형자산의 과목은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지만, 이 업종마다 서로 다르니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도 있다. 지금 열거를 하고 있지만,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 회사의 항공기, 아까 열거된 거에는 항공기가 없었지만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죠. 금액이. 그 다음에 해운회사의 선박은 별도로 만들어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기계장치의 비중이 크지 않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숍에 머신기도 꽤 비싼데 이거를 기계장치라고 안 하고 그냥 기타의 유형 자산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서비스 업종에서 기계장치 이렇게 개정 과목에 나타나는 거 좀 보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 보겠습니다. 얼마로 적을 것이냐.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액을 얼마로 측정할 거냐? 취득 원가로, 돈 주고 산 걸로.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합니다. 현물, 출자라는 얘기는 유형자산 받고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준다. 이렇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또는 공짜로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돈 준 게 없잖아. 얘는 주식 줬잖아. 그래서 이때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공정가치, 시가라고 보시면 돼. 보통 이제 취득원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치라는 얘기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거. 다시 말하면 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살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거기서 만나는 가격, 그게 이제 공정가치. 다른 말로는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취득원가는 내가 밖에서 사오면 구입원가. 또 내가 직접 만들어. 그러면 제작원가. 직접 만들면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저것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저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저 자산을 왜 샀는지 어떤 기계장치를 샀는데 왜 샀어요? 물건 만들고 샀잖아. 그러면 그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이 가동하는 데까지 필요한 장소에 와 있어야 되고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직접 관련된 원가인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합쳐야 돼. 예? 그 자산의 가격만 딸랑 기계장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저 구입 원가, 밖에 샀으면 구입 원가, 만들었으면 제작 원가 플러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직접 관련된 원가는 모두 다 자산의 원가에 더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제. 자, 첫 번째가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자산마다 틀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얘는 어떤 기계장치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기계장치를 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세면도 치고 뭐 이렇게 비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도 기계장치라고 해야 된다. 합쳐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운송을 하는데 또는 취급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저기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저것을 싣고 여기까지 오는데 뭐 운반비가 100만 원 들었다, 기계가. 그럼 그것도 기계장치 가격에다 합쳐놔야 되는 거야. 그것도 처음에 얘기했던 거 똑같죠. 모든 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잖아. 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대 비용 다 더해야 된다니까. 대표적인 게 뭐 운반비 뭐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설치비.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국내 사람이 와서 설치할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와서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비가 들어갔다 그럼 다 이것도 기계장치라고 해야 돼. 설치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만약에 저 기계를 내가 직접 만든다. 외국에 사오는 게 아니라 만들면 또 그 기계장치를 설계하는 데부터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그 기계장치의 원가에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취득세. 취득세. 원래 세금을 내게 되면 그냥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 저 세금을 안 내면 자산의 취득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자산의 원가에 더해놔야 됩니다.
이해됐죠? 취득세. 그리고 나서 그 자산을 사용하면서 나가는 세금들은 그냥 세금인 거야. 취득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우린 시운전비. 자, 외국에서 기계를 실어 왔고, 그 다음에 운반해 왔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지를 시운전 한번 해봐야 될 거야. 그때까지도 들어간 돈도 모두 다 기계장치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 합쳐서. 다만 시험 과정에서 어떤 생산된 재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뭔가 집어넣고 올려놓아서 하나를 만들어냈어.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다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시험 과정에 생산된 이 시제품이 순매각금액, 그러니까 자기의 시제품을 만드는데 100만 원의 돈이 들었는데 내다 팔 때 한 120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뺀 20만 원만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 정도. 취득 후의 원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의 원가. 취득한 후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또는 완성하게 되면 이제 영업활동에 써야 되겠죠. 그럼 취득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해요. 기계장치를 사와서 돌리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차를 사가지고 쓰다 보면 뭐 타이어를 교체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수전 유지 비용 또는 뭐 개량 비용, 증설 비용, 재배치 비용 또는 이전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계장치 여기 놨다가 다시 옮긴다든지. 자, 이때 지출된 비용이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기준인데 이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으면 기간 비용, 비용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 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이제 저기다 돈을 썼더니 어떤 경제적 효익을 많이 줄 것 같아. 그리고 그 들어간 돈이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제 자본적 지출부터 보겠습니다. 왜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좀 어려워요. 자,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출. 내가 돈을 썼더니 처음에 샀죠? 그 자산에다 돈을 좀 썼더니 미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일이 더 좋게 된다는 얘기겠지. 나는 이제 기계장치에다가 예제는 따로 나올 건데, 봅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공정을 채택하거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돈을 썼어,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기계의 생산 능력이 증대가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만들 것을 10개 만들 것을 15개 만든다든지, 또는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된다. 5년밖에 못 쓸 기계인데 7년을 쓰게 됐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당한 원가가 절감된다. 예를 들면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어갔는데 90원밖에 안 든다든지 또는 가격은 똑같지만 품질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예? 생산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이 나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게 뭔 뜻이냐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돈 나가면 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때는 그만큼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시래. 즉 돈을 썼더니 경제적 효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를 갑자기 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자산으로 만드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원래 유형 자산은 여러 회계 기간 동안 쓰니까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 경제적 효익이 줄어드는 만큼을 계산해서 감가상각 비로 처리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자산이 돈이 나가면 여기를 비용인 수선비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면 기계장치로 그렇게 다시 늘려놔 계속 또. 그래서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라는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저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렇게 했으니까 그냥 자산적 지출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자산 처리. 예? 이해됐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봅시다.
이것도 이상하지? 수익적은 또 뭐냐? 수익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자산에다가 돈을 좀 들여서 뭔가 고쳤더니, 예? 생산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능이 쭉 떨어졌던 것이 원위치 성능이 이렇게 회복되는 수준. 예? 그런 걸 보고 이제 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의 지출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원상 회복? 그러니까 10개 만들다가 기계가 오래돼서 한 7개, 6개 떨어지다 돈 들었더니 다시 10개 정도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런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 공장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수리, 이것들은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향상하는 게 아니고 떨어진 성능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또 뭐로 수익적 지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자, 수익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돈 나가고 여기다가 수선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저거를 뭐로 수익이냐? 수선비가 수익은 아니잖아. 그냥 비용적 지출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저걸 또 왜 저렇게 지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적 지출하면 좋겠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적 지출, 자산적 지출은 자산 처리, 비용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그런 이름이 어렵게 좀 꼬여 있네요. 일단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일부를 개축을 합니다. 일부를 고친대요. 300만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이 중에 200은 자본적 지출이고 100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돈 나간 거 알겠죠? 현금 나가고 200은 자본적이니까 건물이라고 하라는 얘기고 100은 수익적이니까 수선비라고 하라는 얘기고.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 첫 번째로 특징 분류, 그 다음 취득원가, 취득 후의 원가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세연상사 4002번 선택하시고,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문제 첫 번째 볼게요. 매장 신축용 토지,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2천만 원에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수단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샀으니까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변의 토지. 토지. 자, 금액은 마찬가지로 토지는 2천이지만 취득 부대 비용이 있나 봅니다. 잘 봤더니 여기 취득세 붙었네요.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겠죠? 재고자산에서 운반비처럼. 그래서 토지는 2천만 원에 30만 원이 합쳐진 금액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만 주면 되겠네요. 대변에 돈을 주는데 대금 중 500만 원은 자기합수표니까 현금 500. 맞죠? 500. 530이냐? 아, 그리고 취득세도 현금이니까 합쳐서 530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이 거래 상거래 아니죠. 상거래이면 외상 매입금일 텐데 아닐 때 쓰는 이름이 미지급금이거든요. 부채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 반대가 이제 상거래 아니면 미수금이었잖아. 외상 매출금의 반대 미수금, 외상 매입금의 반대 미지급금. 지금 한번 들어놓으시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상거래 아닌 외상거래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거래처 걸고 나머지 1,5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이 부대 비용 중에 대표적인 취득세,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취득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지 않고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토지잖아, 토지. 토지 샀어요. 얼마짜리냐면 5천만 원짜리인데 부대 비용이 있나 봅니다. 공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다 부대 원가입니다.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거. 직접 관련된 거 합쳐서 5,050, 60, 5,11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돈 주는 내역.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5천 원.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의 감소 5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은 현금 줬대. 110만 원은 대변에 현금으로 110만 원이 나갑니다. 됐죠? 부대 원가 더하는 것만. 부대 원가가 취득세, 그 다음에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 다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매장 건물을 서삼 상사에서 구입합니다. 자, 이번에는 매장으로 쓸 거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은 1,000만 원. 부대 원가 있나 봅시다. 여기 있다. 취득 원가 처리. 등록 면허세가 있네요. 20만 원. 그러니까 건물은 1,02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자변에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1,020만 원. 자, 돈 줄게요.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 현금으로 200 빼고 잔액은 미지급. 왜 상거래죠? 이거래 상거래 아니잖아.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에 거래처 걸고 금액은 800. 그리고 요 20만 원만큼만 별도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빼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말이 복잡하긴 한데 일단 자산을 원가에 가산하시고 돈 준 내용만 잘 골라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컴퓨터의 품질 검사를 위해서 무사상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사옵니다. 기계장치 120만 원짜리 부대 비용 있나 봅시다. 없네요.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거래처 필요 없고 12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은 현금이니까 현금 50만 원 빼고 50만 원 빼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 걸고 미지급금 외상외입금의 반대. 되셨죠? 저쪽 반대는 이제 미수금이지. 미수금 못 받은 거, 못 준 거, 상거래와 관련돼서 되지 않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광호상사로부터 영업용 화물차 한 대를 삽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우리는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차량 운반구 500만 원짜리 부대 비용이나 봅시다. 붙었다. 취득세 515.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해요. 차량 운반구 515만 원짜리 돈 줍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 돈을 나눠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상거래야. 근데 차 사는 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근데 취득세는 또 현금으로 냈다. 500만 원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다.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500. 나머지 15만 원은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현금 15만 원. 자, 여섯 번째. 업무용 화물차를 청육상사에서 1,000만 원에 사옵니다. 차량 운반구죠. 1,000만 원. 부대 비용 있나 봅시다. 쭉 갔더니 취득세 붙었다. 그죠? 그럼 1,020만 원 차량 운반구 처리하시면 됩니다. 돈 줄게요. 2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합니다. 나가자. 보통예금 200. 나갔죠? 그 다음에 잔액은 12개월 할부. 취득세는 현금이니까 여기서 20만 원 뺀 나머지 800만 원이 할부란 얘기지 미지급금이란 얘기네요.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800 그리고 취득세만 현금으로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현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 이것도 운반구에 차량 운반구야. 1,500. 부대 비용 있나 봅시다. 부대 비용은 없고 계약금이 있네.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00. 자, 그런데 계약금을 준 적 있나 봐. 6월 1일자에. 그럼 전표 뒤져보면 6월 1일자에 뭐라고 돼 있겠어요? 선급금 이렇게 돼 있겠지. 자, 그래서 대변에 차변에 선급금 처리했던 거 뺍니다. 거래처 걸고 금액은 100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줘.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봅시다. 영동 컴퓨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150만 원에 구입합니다. 자, 업무용 컴퓨터를 우리는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 취득 부대 비용 없이, 운임 있다. 사오면서 들어간 운임. 그래서 비품이 100, 비품 찾고 금액을 150에 3만 원 합친 153만 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모두 다 현금으로 줬다니까 대변은 현금 하면 끝나겠죠? 하여간 부대 비용 원가에 더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봅시다.
업무용 컴퓨터를 200만 원에 사옵니다. 그럼 뭐냐 이거 비품이지. 부대 원가 있나 봅시다. 없다잉. 계약금이 뗀다. 차변에 비품 200만 원. 자, 대변에 6월 2일에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줬어요. 금액 알려줬으니까 뭐 찾을 필요 없겠지. 선급금 뺍니다. 거래처 연구상사 걸고 금액 50만 원. 자, 나머지는 약속어음 지급. 약속어음이라고 해서 받으러음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급어음 이렇게 하면 안 돼. 상거래 아니잖아. 미지급금. 이제 부채 쪽에서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건 어음 발행했다고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상거래냐 아니냐 잘 따지시고. 선급금은 상거래 안 따진다고 그랬죠. 그냥 먼저 주면 선급금 이렇게 하기로 했어. 여기까지가 유형자산 취득 원가, 취득 부대 원가 더하는 거 문제였습니다. 자, 10번부터는 이제 취득 이후의 원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문제네요. 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인데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얘기야.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얘기는 건물이라고 하라는 얘기고, 외벽 도색하는데 수익적 지출을 했다는 얘기는 수선비 처리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차변에 건물 하시고 금액은 600. 그 다음에 차변에 수선비 800번 때만 씁니다. 800번 때만 써요. 수선비 비용 처리 50. 모두 다 묶어서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11일자 매장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 출입문 설치비가 들었는데 우리 급수에서는 이 지출 자체가 자본적인지 수익적인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하려잖아. 건물에. 그러니까 차변이 건물이라는 얘기 아니야. 차변에 건물 금액은 600. 2개월 후에 이 거래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거래처가 5일 상사네요. 600. 그 다음에 12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전조등을 진위상사에서 교체합니다. 50만 원인데 30만 원은 당좌수표를 줬고 잔액은 당전 발행 약속금을 발행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하시래. 제일 중요한 거 이거지 이제. 이거 뭐로 하라는 거야?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은 50인데 30만 원은 당좌수표를 줬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의 감소로 30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뭐야? 약속어음을 지급했다고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부채편에서 배울 거예요.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상거래와 관련해서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거래는 지급어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어음을 발행했지만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것이고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격률이 높긴 한데 떨어지는 사람과 합격한 사람의 차이는 어음이다. 어음 나왔다 그러면 신듯이 그냥 받으러 지급어음 이렇게 하니까 틀리는 거지. 상거래냐 아니냐를 보고합니다. 그다음 뭐 자산의 원가에 더했느냐 못 더했느냐의 차이겠죠. 13번째 업무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카센터에서 교체합니다. 25만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뭐로 처리할 거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그럼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이제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교환했으니까 수선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수선비 말고 보다 더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요. 이게 차량 유지비야. 그래서 자격시험에서는 다른 뭐 건물이 됐던 기계장치가 됐던 뭘까를 고쳤다. 그리고 나서 이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다 수선비예요. 근데 차를 고쳤다. 그러면 수선비를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구체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차와 관련돼서 수익적 지출이 생기면 차량 유지비를 써야 된다는 게 이 자격시험의 특징입니다. 대변에 현금 나갔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야. 수선비가 아니고 조심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보다 더 구체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수선비 해도 돼. 근데 시험이니까 인정 안 하겠다고 한 지가 쭉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당점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카센터에서 수리합니다. 수리대금 15만원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그럼 뭐냐? 차변에 차량 유지비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 돈을 뭘로 줬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뭐 거의 답을 알려주는 문제하고 똑같다. 다음 15번 사무실에 온풍기를 수리합니다. 9만 원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강력 온풍기 상사에 나갔는데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차변에 수선비 또는 보통예금에서 나가면 뭔지 알겠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빼고 보통은 이제 실력이 되면 수선비 먼저 하시는 게 더 낫겠지. 차변에 800번대의 수선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아는 쪽부터 그냥 바로바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16번 아래와 같이 본사 건물과 관련된 현금 지출이 있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거예요. 파손된 유리를 갈아 끼웠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다.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는 정도는 수익적 지출이겠죠. 건물의 일부를 도색을 한대. 이것도 수익적 지출. 페인트 칠한다는 얘기지. 내역년 증가를 가져오는 계량. 요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수선비, 요거는 건물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맞죠? 차변에 수선비 7만 5천, 5만 원 합친 12만 5천 원 수선비. 그 다음에 30만 원은 건물. 합쳐서 모두 다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닫고